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이발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 언니 이발한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공부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러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입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쯤이면 이렇게 돌아간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내일 합부터 모레부터 차라리 하지 마라 그냥. 차라리 하지 말지 그냥 내일부터 해야지. 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지 그냥.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내일부터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네.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하지 말고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몇 점이요? 60점. 그치? 가방만 들고 학원을 1년 내내 다니잖아요. 그럼 부동산 학회는 몇 점? 50점에서 55점이에요. 운 좋으면 55점. 그렇지 않으면 50점. 그럼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부동산 학회로만 보면 불합격이에요. 60점 맞아야 되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민법 있잖아, 민법. 그렇게. 자, 저는 민법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1차 과목이 부동산 학회로만 된다. 그러면 저는 60점을 못 맞춰요. 그냥 민법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오늘 어디 하는 줄 아시는 분? 그래요. 232쪽 부동산 문제부터 할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문제가요. 부동산 문제는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부동산 정책 파트인데, 그러면 오늘은 1시 반까지 한다고 제가 약속했었죠? 안 했습니까? 여기는 네 그러고 여기는 안 한다고. 여기는 1시 끝나면 가 얘기해서는 여기는 1시 반까지 남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1월 달부터는 1시 반 남아서 2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정책 파트를 할 건데 그동안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가볍게 언급만 할게. 타이틀이라도 뭔가 배웠던 거 타이틀이라도 가장 먼저 제1편 부동산학은 제1편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글씨가 잘 안 쓰인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다 이렇게. 원래 네 못 썼어. 그렇지? 자, 그 정도는 아닌데. 자, 1편은 이제 부동산학이 체결하겠어요. 나중에 배워요. 근데 여러분과랑 부동산학 책이 안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하고 뭘 배웠냐면 부동산의 개념 배웠어요. 그러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기억납니까? 그렇지. 나는 첫날부터 왔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부동산의 개념 자체를 모르겠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 경기 이런 거 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다 할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부동산의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토지의 분류를 봤잖아요. 후보지, 이행지, 필지, 핵지, 나지, 건부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랬냐면 부동산은 일반지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걸 부동산의 뭐라고 그래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 있을 건데 건물의 특성은 필요 없고 토지의 특성이 있고로 부동산의 특성이다. 토지의 특성은 다같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까지인데 인접성은 시험에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 그다음에 지역이 나오면 부동성. 그다음에 개별성에서는 B자가 가장 중요한 말. 지금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 이 정도만. 부증성 못 만든다, 부족하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는 인문적 특성은 사람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특성.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큰 토지는 분할하고 적은 토지는 병합하고 병합 분할 가능성. 토지의 쓸모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걸 학자들은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한다. 부동산은 일반 지하에 비해서 비싸죠. 그걸 뭐란다? 고가성 이런 걸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편이야. 1편 끝나고 나서 이제 2편 배웠어요. 2편은 부동산 경제론을 배웠습니다.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보면 두 파트입니다. 어떻게 두 파트냐면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이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 파트를 배웁니다. 이렇게. 경기 변동은 저하고 공부했습니까? 안 했어요. 경기 변동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경기 변동은
1년에 2번만 수업 들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 보시라고요. 내년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년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분명히 나오는데 아주 쉽게 줘요. 올해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언급하지 않았거든. 그러면 내년에 나올 때는 엄청나게 쉽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 수요 공급 이론은 여러분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크게 4파트를 공부했을 겁니다. 자, 기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수요 공부했습니다. 수요에서 저하고 1년 동안 6가지 배운다고 했어요. 수요의 개념, 수요랑 결정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요 법칙, 네 번째가 수요 곡선, 다섯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여섯 번째가 수요 변화 요인하면서 소득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제의 수요 증가한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도 이제 총 6가지 배우잖아요. 근데 공급은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수요하고 패턴이 똑같다 했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이 만나서 이제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균형이라 한다. 이때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이 결정됐고 수요 곡선, 공급선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 한다. 그럼 균형의 변동이 일어났다. 이 말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량이 변동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탄력성이 들어갔죠. 탄력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고탄력 스타킹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탄력성은 좀 어려워요. 계산 문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탄력성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번 순환에서는 탄력성 크기는 0부터 무한대 사이값을 가는데 물론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름이 달랐잖아요. 기준이 1이고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런데 0이다. 0이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데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다.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탄력적.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기억납니까?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론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론을 배웠어요.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총 6개 파트를 배울 건데 근데 제가 3개만 이야기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역할이 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러면서 제 친구 이정자. 근데 이가정자라고 이름 바꿨다.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안 했는 걸 미안해요. 안 했는데 제가 언급해서 미안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가격이 창조된다. 정보 제공한다. 자원을 배분한다. 교환한다. 양과 질을 교환한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요. 그걸 앞머리 따면 이가정자 교수인데 제가 미안해요. 우리 학원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원은 앞머리 따서 해주고 그렇지 않은 학원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기억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게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거든요. 수업할 때 어느 학원을 갔는데 이걸 설명할 때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해가 안 되구나.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하면서 앞머리 따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 잘 하잖아. 그러면 앞머리 안 따. 이해됐구나. 그러면 제가 앞머리 따서 이가정자 교수 이런 말 했으면 그러면 이해를 못한 거고 안 했으면 여러분 이해를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잘한 거라고요. 자,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하고 다른 특징이 있다.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서 딱 하나만 해볼게요. 부동산은 부정성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럼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장단기적이라고 하면 OX, X 단기적이다. 선생님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참가하는 의미를 두면 돼.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렇게.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면 효율적이라 한다. 근데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있다. 이렇게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다. 강성에는 초과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자, 거기까지만 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주택시장이 있잖아요. 주택시장에서는 주거지역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 한다. 그 다음에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다 노후화되니까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뀌었죠. 위에서 밑으로 흘러갔다 하향여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고소득층 주거로 바뀌었다 상향여가.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택시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이제 제가 써만 드렸냐면, 지대 이론,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자, 예, 입지 이론. 이렇게 6가지를 배울 건데 밑에 3개는 저하고 공부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뭐 경제 학사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공부한 거야, 우리가. 12월 달부터 해서. 그럼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 부동산 시장론이 3편인데 이제 4편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할 거라고. 부동산 정책론. 이 부동산 정책론은요, 제가 가볍게 언급할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바로 투자론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책을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그러면 232페이지를 펴시면 부동산 문제라고 나와요. 자,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 이제 몇 장을 더 넘겨봅니다. 그래서 자, 몇 장을 넘기면 238페이지 가면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232쪽부터 해서 237쪽까지는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안 나옵니다. 자, 볼 필요 없고 지금부터 제가 우리 이제 부동산 정책론을 배울 건데 부동산 정책이란 게 무슨 말인가? 이걸 설명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배워야 될 목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은 232쪽 한번 펴두시고 이제 칠판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정책론 제 4편인데 그 4편 앞에 제가 지웠지만 4편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시장론이 있었죠. 시장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정책론이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부동산 정책론을 배울 건데 그럼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 정책이란 말부터 이제 공부하고 하자. 정책.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을 다 정책이라고 그래. 국가가. 그럼 국가가 복지정책, 교육정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바꿨다. 뭐 복지가 잘못됐다. 무상복지 하자 말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을 다 정책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관련해서 국가가 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 이렇게 부른 거야. 가장 최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그런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정책이 개념이 됐어요.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에 관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왜 개입할 것인가? 자, 부동산은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그것을 부동산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다. 그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 부동산 문제는 2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보냐면 자, 부동산 문제 그러면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 뭔가 문제 있다 이 소리거든. 근데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문제는 인간하고 부동산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그래요. 이게 학자들이 표현하는 부동산 문제야. 다시요. 자, 시험엔 안 나옵니다. 부동산 문제가 무슨 말인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인간하고 부동산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그걸 부동산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걸 부동산 문제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도 안 줬어요. 아니, 토지가 뭐랄까? 아니, 토지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문제야. 왜요? 토지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가 비싸다,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가 소유가 편중됐다.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토지가 일부러 저 사람한테 다 가야지 이거 아니잖아. 우리 인간이 비싸게 만들었고 우리 인간이 부족하게 만들었고 우리 인간이 소유가 편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입니까? 인간 문제입니까? 인간 문제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인간 문제가 아니라 이걸 부동산 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바꿔야 돼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면 이거 바꿀 거야. 이게 야 부동산 문제 없어. 인간 문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나중에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아파트를 10개, 20개 있으면 좋잖아요. 저도 아파트 한 3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개도 필요 없어 3개만. 근데 아파트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토지 시장의 문제, 토지 문제. 그다음에 주택의 문제 있습니다. 그게 주택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택 문제는 아파트도 주택이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적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택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부동산 문제인데
그럼 시험 문제에서 토지 문제가 뭐고 부동산 문제가 뭐고 주택 문제가 뭐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32쪽부터 237쪽까지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요. 그러면 토지 문제를 제가 가볍게 언급해 볼 건데요. 자, 토지 문제는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했잖아요. 토지 문제를 이게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이야기해요. 첫 번째 토지 문제가 토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부족할까요? 못 만드니까. 그게 왜요? 부증성. 그러면 토지 문제 1번,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못 만든다, 부족하다. 그게 첫 번째 토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학자들은 부족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 부족하는 것을 물리적 토지 문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게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문제. 부족하면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아.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토지가 못 만들고 부족해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걸 뭐라 한다? 직가고 현상이라고 그래. 직가고 현상, 직가 토지 가격 높을고 토지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 이거는 무엇 할 때 배웠습니까?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증성이야. 부증성 때문에 못 만든다, 부족하다. 그래서 비싸진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학자들은 비싸다가 않고 뭐라 하냐면 그것을 경제적 토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 문제는 물리적 토지 문제 부족하다. 경제적 토지 문제 비싸다.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있고 2개 있네요. 2개. 제 생각일 때는 가장 큰 토지 문제 우리나라에서 소유가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균에 우리나라 토지 면적 나누기 우리나라 인구에 보면 1인당 토지 소유 평균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평균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습니까? 적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여기서 땅 한 평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니는 있나?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땅 평수가 넓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중요하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마도 한 300km 넘을 겁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300km 넘어가면 충청도도 아니라는 소리죠.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제 발음상 전라도는 아니라는 걸 느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5개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토지를 팔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토지를 팔 것인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것은 못 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느 분한테 물려받았습니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잖아. 어머님이 샀는지 아버님 때가 샀는지 모르니까 작은아버지. 그래서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았다. 그럼 그거 못 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런다 이거지. 시험에 안 나온 것은 그렇게 또 집중력이 뛰어난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 아셨죠? 그다음에 소유가 편중되는 거 아셨죠? 그런 걸 토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가 비싸고 토지가 소유가 편중돼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거는 뭐 시험과 관련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 베트남으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갔어요. 요즘 중국에서 다 베트남으로 가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노조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뭐 해외로 가는 것은 뭐 강성 노조 때문이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라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왜 베트남으로 갔거든요? 중국도 인건비가 높아졌거든요. 이제 베트남 갔죠. 베트남도 인건비가 높아지면 그 옆에 캄보디아 갈 거지. 캄보디아 높아지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기업이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이제 높아져야 돼. 더 높아져서 산업 구조를 바꿔줘야 되지. 산업 구조.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야만이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나라 고용도 창출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밖에 몰라. 더 가면 이제 안 돼. 몰라 나는. 그것은 부동산학이 아니니까. 자, 그럼 느낌상 토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시장에 이제 개입하는 거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토지 시장 개입. 이걸 뭐라 하냐면 토지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시장에 개입해서 무슨 정책? 토지 정책이 되는 거야. 토지 정책. 이게 이제 토지 정책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주택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 문제는 주택이 비싸다,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주택 문제가 뭔데? 이런 거 절대 나오잖아요. 그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무슨 시장? 주택시장.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 주택정책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 정책을 배우고 주택 정책을 배우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가지고 개입해. 세금,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바꿔서 세율 제도를 바꿔서 세금 제도를 바꿔서 시장이 개발한 것을 조세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론에서는 일단 토지 시장이 개발한 토지 정책을 배울 것이고 주택 시장이 개발한 주택 정책을 배울 것이고 세금 가지고 개발한 조세 정책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은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 있죠. 그게 전부 다 토지 정책이고 주택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법 배우시죠. 그 부동산 세법 시간에 세법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게 조세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세 정책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 1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1시간 정도. 1시간 전에 아마 끝날 수도 있어요. 약 40분 정도 저하고 수업을 하면 조세 정책이 이제 제가 부동산학 개론의 입장에서는 조세 정책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야. 근데 이 조세 정책은 세법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세 정책을 저한테도 배우고 세법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세법은 시간을 오래 하잖아요. 오래. 근데 똑같은 걸 배우는데 저에게는 뭐 취득세 세율이 얼마냐,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냐, 저한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세금이 부과되면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공급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저에게는 경제 논리를 배우는 거고 세법 선생님한테는 법의 논리를 배우는 거라. 근데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 조세 정책이 저에게 배운 거,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저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나올 때도 있고 세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는 거야. 저한테는 안 배우고 세법에서 배웠던 내용. 올해 30회 때 이 조세 정책이 한 문제 내는데요.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세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세법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한 3번이가 나왔어. 30년 동안. 그러니까 30년 동안 조세 정책이 한 20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중에서 3번 정도는 순수하게 세법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의미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요. 또 세법을 해야 되냐? 지금 세법 하고 있잖아요. 세법.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작년에 올해는 세법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시험 내년에는 아마 저에게 배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요.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토지 정책, 주택 정책은 저한테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우냐면 공법선생님한테 배워요. 내일 공법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전부 다 토지 정책 아니면 주택 정책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여러분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그게 부동산학에서는 지역 지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역 지구제를 배운다고요. 즉 용도 지역을 저한테 배우는 거야. 근데 저는 용도 지역이란 말은 별로 않고 지역 지구제라고 하고 그럼 이제 저에게 배우는 지역 지구제는 이 지역 지구제가 시행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공급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저에게는 대부분이 경제 논리로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배우고 공법 선생님이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뭐 관리 지역이, 농림 지역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의 토지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하고 이런 말 하든가 안 하든가 안 해요. 그분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은 똑같은 걸 하는데 순전히 법적으로 하는 거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럼 저는 뭐요? 이게 시행되면 수요는 어떠고 공급은 어떠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토지 정책에서도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저한테도 배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저한테 배운 내용이 나온다면 그럼 지역지구에 시행되면 수요,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공법에서도 중요하고 부동산의 개론도 중요한데 시험은 부동산의 개론에서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즉 공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은 저에게도 배우고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최근의 경향은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의미 되셨죠?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수업할 때는 공법 선생님한테 잘 들으세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저는. 저는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배워야 될 세 가지 내용이고 이걸 부동산 정책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총론을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강론이고 총론적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를 이걸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무슨 시장에 개입한대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뭐라 건데요?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한 것을 토지 정책,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정책. 그래요.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동산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의미를 설명한 거고 시험에 나올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은 크게 네 파트라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 이게 첫 번째 파트. 이게 부동산 정책의 총론이야. 이 총론은 공법 선생님이나 세법 선생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총론이고 이제 강론으로 가면 토지 정책. 이거는 공법 선생님하고 저하고 목. 주택 정책 공법 선생님하고 저하고 목. 그다음에 조세 정책은 저하고 세법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은 네 파트다. 근데 거의 한 문제씩 출제돼요. 하나 이렇게. 근데 조세 정책은 매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조세 정책은 평균적으로 보면 약 0.7문제. 그러니까 3년에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여기 시장 개입에서 2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주택 정책에서 2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1문제. 그다음에 여기 토지 정책도 1문제인데 어쩔 때는 2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개입에서 2문제 정도, 그다음에 토지 정책에서 2문제, 나머지는 1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정부가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공부할 것인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야. 개입하는 거. 그럼 부동산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 정책은 정부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시장 개입 방법. 그럼 시장 개입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동산 정책, 방법은 수단.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뭐라 하냐면 부동산 정책 수단이라고 그래요. 정책 수단. 이렇게. 그럼 정책 수단은 몇 가지일까요?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러면 토지 정책 수단, 주택 정책 수단, 조세 정책 수단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근데 이 수단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수단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이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큰 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자, 책 봅니다. 232쪽. 그럼 232쪽을 가면 그럼 부동산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데 보면 232쪽에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 문제의 특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233쪽 토지 문제, 토지 부족 문제, 다른 말로 물리적 토지 문제. 그 밑에 부정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2번 집가구 문제는 토지 가격이 높아졌다. 그것을 경제적 토지 문제. 이런 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 볼 겁니다.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부터 쭉 나왔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7번 토지의 소유 편중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유 편중. 자, 뭐 언더라인 할 거 없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해서 소득 분배 측정 수단에서 이상한 그림 나오죠.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이렇게 235쪽 가면 핵심 나왔을 겁니다. 핵심. 그 핵심에서 보면 뭐라 써놨죠? 거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아니라 뭐다? 안 핵심. 자, 235쪽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놨는데 싸그리 무시. 237페이지도 마찬가지요. 심학습의 주거비 부담의 측정 지표 나오죠. 그런 거 싸그리 무시. 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필요 없고 이제 238쪽 가봐요. 238쪽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먼저 언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미리 언급한 거야. 언급하고 그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제 238쪽에 부동산 정책 바로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수는 우리 책은 238페이지 부동산 정책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238페이지에 부동산 정책 개념곡 과정 나왔는데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가운데 정책 결정 과정 나오고 뭐 6단계 남았는데 그런 거 안 나와요.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장을 찢어요? 안 나와요. 자, 239페이지로 갔더니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나왔습니까? 거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정부의 시장 개입
뭐 논리, 이유, 필요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정부 시장 개입,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해볼게요. 저는 필요성, 이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첫 번째, 자, 필요성 왜 개입하는가? 자, 이유, 뭐 필요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필요성, 이유 한데 얘는 뭐 10년에 8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요,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왜 개입할까요?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는 일이 이 정책론 앞에 부동산 시장론에서 시장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시장에서, 주택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 이걸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가 하는 일 있다고. 여러분도 하는 일 있잖아요. 저도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이유로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 분산학 개론 공부하는데 굉장히 소홀하게 갔어요. 소홀하게 하고 여러분이 별로 기분 안 좋게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실패한 거야. 그럼 제가 아주 여러분이 열심히 했고 여러분 재밌었고 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저는 오늘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 중에서 시장의 실패, 시장의 성공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단 말은 시장이 뭔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자기 일을. 그럼 시장의 성공은 자기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자기 하는 일 있잖아요. 그걸 시장의 기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시장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원을 배분하는 거야. 그런데 시장이 어떤 이유로 자원을 잘못 배분하고 있다. 그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검단에 주택이 10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검단이라는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이 10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검단에 주택이 50개밖에 공급이 안 된다면 그러면 검단의 주택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검단의 주택시장이 실패했다고 한다고요. 50개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검단 시민들이 이 엄동선안에 벌벌 떠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너희들은 벌벌 떨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해 줘야 돼. 최소한 조립식 주택이라도 미리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이 자기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개입해요. 그걸 뭐라 한다? 시장의 실패.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있으면 이 시장의 실패를 뭐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럼 어떻게?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검단에 주택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 두 번째는요. 시장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장에 맡겼더니 안 돼요. 그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소득 재분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개념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 소득이 제가 10억이다. 근데 제 친구는 1년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제 친구를 좀 도와주면 좋겠죠. 그러면 소득이 좀 골고루 분배되잖아요. 저는 소득이 1년에 10억이야. 그럼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버니까 제 친구 1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야 1억 줄게. 이렇게 해야만이 좀 골고루 되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골고루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조금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약간 도와줘야 된다. 이걸 소득 재분배를 한다고요. 그러면 시장에다 그냥 맡겨둬요. 시장에 맡겨두면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골고루 분배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가 소득 분배가 잘못돼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자 한 판 사 먹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남미 같은 거 보면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잘 산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살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냥 보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유시해봤다가 아 우리나라가 소득 분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소득 분배를 다시 분배해보자. 소득을 재분배해보자. 그래서 없는 사람도 최소한 주거복지는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잘못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점점 줄여 나갑시다. 이렇게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고 그래요. 그럼 사회적 목표는 몇 가지인데요? 무수히 많아요. 사회적 목표는 무수히 많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사족을 다른 거야. 뭐라고 사족을 다냐면 정부는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책은 대부분이 1번, 2번만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를 추가하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면 정부가 개입한다 안 한다? 해야 되겠죠. 부동산 경기가 침체 들어갔으면 반대로 우리 검단은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 검단이 난리 굿이 났습니다. 그럼 정부가 검단의 분산 시장에 가서 이제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를 너무 과열됐으면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조절,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걸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개입한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얘는 지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조절,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개입의 필요성이 나왔으면 이제 개입 방법 가는 거야. 개입 방법. 개입하는 방법을 보자고. 개입 방법. 자, 개입 방법. 자, 이 개입 방법을 다른 말로 해보실래요? 개입 방법 정책 수단이야. 개입이 정부가 개입하는 게 부동산 정책 방법이 수단. 그럼 개입 방법은 정책 수단이라는 거야. 정책 수단. 수단. 자, 몇 가지일까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자, 이 부분도 잘 나와요. 자, 이 부분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별표 2개만 붙여드릴게요. 그럼 개입 방법 정책 수단은 무수히 많은데 이걸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자, 찾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찾지 말고.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지금 찾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누가 책 넘기란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선생님 나 그거라도 좀 만두하자. 그래 알았어. 그럼 만두해.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자, 미안해요. 제가 그 말 안 했네. 네. 자, 알려드릴 건데 245쪽 가봐요. 245쪽으로 가면 그러면 토지정책 수단이 나왔죠? 거기 봐봐요. 26, 27, 28, 29, 30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표 3개 아니라 2개만 붙였어요. 왜?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2개만 붙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봐요. 저는 지금 토지정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해요?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죠.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개입 방법은 우리 책은 토지정책에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책이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처럼 여기 토지정책 수단이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정책 수단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정책 수단 해도 되고 정책 수단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 앞부분에다 설명해도 되고 우리 책처럼 토지정책에다 설명해도 되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토지정책 수단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은 개입 방법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우리 책 이제 246쪽을 한번 넘어가요. 246쪽을 가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런 말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책 순서가 약간 다른데 먼저는 직접 개입 방법이에요. 직접 개입. 직접 개입 수단 또는 직접 개입 방법 또는 직접 개입 방식 그래요. 이게 있고 두 번째가 그럼 직접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 간접 있겠죠. 간접 개입 방법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토지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토지용 규제. 그 세 번째는 책을 다시 앞으로 와서 245쪽에 1번이야. 그러니까 저는 책 순서하고 약간 바꿨어요. 자, 잘 들으세요. 뭐 지금 하는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발한 수단, 정책 수단은 경제학적 의미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토지 정책으로 보면 토지용 규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순수한 경제학적 의미로 보면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러면 이게 개입 방법 정책 수단이 잘 나온다 했잖아요. 잘 나오는데 이게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토지 정책 수단 이건 잘 안 나와요. 왜? 이 두 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원칙적인 거고 여기는 토지용 규제 수단은 하나를 추가시켜 주는 거고 순수한 경제학적 의미에서 보면 개입 방법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토지 정책으로 오면 하나를 추가할 거고. 그러니까 경작책을 보면 이거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이라지만 경제학을 배우는 거야.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책에 보면요. 수요 공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책론 이런 부분이 나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론을 배운다 하시면 돼요. 경제학을 배운다. 자, 그럼 이제 경제학책을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부동산학으로 오면 토지 정책 수단이 중에서 토지용 규제가 하나가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잘 나오지 않는다.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무슨 말인가? 뜻을 물어보잖아요. 자, 책을 일단 246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246쪽을 보면 직접 개입 방법 그러면서 설명하고 나와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수요 공급을 통제 이런 말 나오죠.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건 안 나오고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그러면 적극적 개입 방법이다 그러면서 얘 나오죠. 얘 나오면서 토지은행, 토지비축, 공영개발 나오잖아요. 자,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게. 선생님 네 말을 믿어도 돼? 오빠 말을 믿어도 돼?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이 무슨 말인가 설명할까요? 자, 이거 봅니다. 자, 나 너 보고 있다 진짜. 너 왜 그래? 이거 보라는데 보도 않고 다른 일 하고 있네. 자, 여기가 검단의 주택시장입니다. 그럼 검단의 주택시장에 가면 그러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 시장 참가자라고 그래.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는 다수다 소수다? 소수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검단의 주택시장에 주택의 수요자가 있는데 주택의 수요자들은 주택을 몇 개로 나냐면 100개로 오래 100개. 100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검단의 주택시장은 주택이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급자가 100개를 공급했어요. 100개를 공급하면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어떤 이유로 공급이 50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습니까? 비효율적으로 됐다. 비효율적으로 됐다. 그 주택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됐단 말을 여기 있는 말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시장이 실패. 그럼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개입한다는 거야. 근데 개입하는데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개입하는데 개입하는 방법, 정책 수단이 있다는 거야. 그 정책 수단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직접 개입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야. 여기서 50개 부족하죠. 그럼 정부가 여기다가 직접 50개 주택을 공급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직접 공급자가 됐죠. 이걸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 자, 그다음에요. 간접 개입은 간접 개입 이제 느낌 아시죠? 직접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고 간접 개입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검단의 주택시장에 주택 50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정부가 현대건설하고 삼성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 왜 검단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니? 그러니까 현대가 뭐라고 하냐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수지타산 안 맞아.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할래? 그러니까는 하나 공급할 때 보조금 2천만 원씩 주면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어. 보조금 줄게. 그럼 보조금 줬습니다. 보조금 줬더니 현대가 여기다 건설해 줬어요. 그럼 이거는 정부가 직접 했습니까? 간접 했습니까? 간접. 그런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 의미하셨죠? 자, 이번에는 보조금 주면 할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 그렇고 세금을 깎아줄게. 그럼 세금을 깎아줬으면 정부가 직접 했습니까? 현대가 했습니까? 현대가 했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봐요? 그럼 보조금 줬다? 간접. 세금 깎아줬다? 간접. 세금, 보조금, 돈 나오면 전부 다 간접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 뜻, 간접 개입 뜻 안 물어봐. 그거는 국어시험이니까. 그럼 토지용 규제는 뭐가 토지용 규제냐면 여기에 내 토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내 토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러브 모텔 짓고 싶어. 선생님 이 러브 모텔 엄청 좋아하더라. 엄청 좋아하지.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돈 좀 벌게. 자, 여기다가 내가 러브 모텔 하고 싶은데 내 토지를 러브 모텔로 이용하고 싶어요. 근데 국가가 뭐라냐면 거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야. 러브 모텔 짓지 마. 그럼 내 토지 이용을 정부가 뭐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토지용 규제. 자, 그러면 공법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게 용도 지역이야. 그럼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잖아. 혹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건폐율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있으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다고요. 나중에 다 외워. 전화번호 외우듯이 5, 7, 7, 8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공법 선생님이 거기 이제 건폐율, 용적률 이거 수업할 때 선생님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노래하듯이 해요. 노래하듯이 5, 7, 7, 8, 4, 7, 7, 8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그걸 외워야만 돼. 그거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뭐요? 건폐율 큰 순서를 나열된 것은 그래요. 큰 순서. 그러면 중심 상업적인 건폐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나열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다음 중 건폐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폐율이 가장 낮은 것은 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외워야 돼. 선생님 난 안 외우고 하나 틀릴 거야.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아이고 나 복잡하니 그거 안 외우고 난 틀려버릴 거야.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건폐율 다 외워야 되고 용적률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적이 되면 용적률은 제가 기억 못하겠어요. 건폐율만 기억 20%야. 20%.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이야. 내 땅인데 이게 국가가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했어요. 그럼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내 토지 면적이 20%밖에 못 짓는 거야. 그럼 나의 토지 이용을 뭐 한다? 규제한다. 이게 토지이용 규제야. 그러면 토지이용 규제 수단 딱 하나 배웠네. 저에게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내 토지가 개발지향으로 지정돼요. 그러면 거기다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밖에 못 지어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토지 이용을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게 토지용 규제입니다. 그걸 묶어서 뭐라 한다? 지역, 지구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의미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시트할 겁니다. 그럼 직접 개입 방법에 뭐가 있는가? 직접 개입 방법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건 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간접 개입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래서 외울 수 없고 자, 중요한 거 몇 개 써볼게요. 여기 직접 개입 방법은 앞에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야. 공공은 국가가 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뭐 이렇게 공공 들어가면 뭐다? 직접 개입이야. 딱 공영이란 말 들어가면 공영. 공영이란 말은 국가가 한다는 소리야. 공영주차장 들어보셨죠? 공영주차장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란 말, 공영이란 말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야. 그러면 공영투자사업, 뭐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되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그러니까 앞에 공공이란 말, 공영이란 말 들어가는 것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직접 개입 방법 중에서 공공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럼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어. 토지은행. 토지은행. 이걸 토지비축 그래요. 토지비축, 토지은행 그렇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공공비축이라고 그래. 그럼 공공비축이라는 것은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앞에 공공 들어갔으니까. 그럼 토지은행, 토지비축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요 10년 후에 이 검단에 이 지역에 국가가 어떤 대규모 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10년 후가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비쌀 거니까 미리 지금 저렴할 때 사두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사서 비축하고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때 써먹겠다. 이게 토지은행제도. 그러니까 토지를 은행에다 저금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소리야.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그럼 토지은행제도는 국가가 10년 후에 쓰기 위해서 미리 샀다. 사면 직접 수요자. 10년 후에 개발해서 팔았다. 그때는 공급자. 그러면 토지은행제도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직접 개입. 그다음에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은 국가가 도로 내기 위해서 이 토지를 수용했다. 그럼 국가가 직접 가져가는 거잖아요. 토지 수용. 그다음에 토지 선매라는 게 있어요. 혹시 공포스님한테 선매 배웠습니까? 나중에 선매도 이제 배우게 돼. 선매. 자, 이것들이 직접 개입.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현대가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동탄신도시 국가에서 하는 거요. 선생님, 동탄신도시 거기 국가라고 안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국가요. 거기가. 예? 도시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개입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직접 개입 방법 무수히 많은 게 여기다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라고. 이거라도. 자, 그다음에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방법은 돈 나오면 다 간접 개입이야. 돈. 선생님, 금요일이 간접 개입이가 이건 돈이야, 돈. 그래서 세금. 시험은 세금이 안 나오고 조세.
그럼 조세는 안 나오고 취득세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야.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주면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 물어봐요. 그러면 세금 나왔죠? 그럼 뭐요? 간접 개입. 그럼 선생님 재산세는 간접 개입이겠지. 재산세. 자, 종부세도 간접 개입이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공고스님한테 개발 부담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 금, 돈. 그러면 간접 개입. 그다음에 보조금 주는 거야. 보조금 간접 개입.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또 하나 더 융자 지원, 금융 지원. 국가에서 저렴하게 융자 해주겠다. 이렇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뭐요? 간접 개입.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게 보조금. 여기 개입 방법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거,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임대료 보조. 좀 있으면 임대료 보조가 언급할 건데,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임대료 보조금 준 거잖아요. 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개입 방법 구분한 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가 5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나오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자, 이제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는 네 땅인데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그다음에 건물 짓기에서 그냥 건물 짓습니까? 허가받아요. 허가받죠. 자, 각종 인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인허가제. 도시계획. 우리 인천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의 토지용은 그 도시계획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수립되면 거기 맞게끔 한다. 자, 건축 규제. 야, 건물 지을 때 몇 층까지만 지어라. 이런 것들. 혹시 공법 선생님한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는 건물을 어떻게 짓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몇 층으로 짓고 계획이 수립돼요. 그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땅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속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토지용 규제입니다. 쏙쏙들이 할 필요 없이 오늘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뜻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직접 개입은 공공공영, 그다음에 최소한 여기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뭐다? 간접 개입. 의미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정책, 수단.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